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6.25 전사자 고 윤덕용, 강성기 일병이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는 12,000구가 넘는데 신원이 확인된 비율은 1.3%에 불과해 전사자 신원 확인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돼버렸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 당시 한국은 개전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한다. 한국군은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전투를 준비한다. 최대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매년 다가오는 6월이지만 6월은 좀 특별하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의병들을 기리는 6월 1일 의병의 날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순국 선열들을 위한 6월 6일 현충일도 있고요. 근데 그중에서는 사실 항상 가슴이 먹먹해지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벌어진 한국전쟁 6월 25일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한국전쟁의 상처는 온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위해 한국전쟁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상우 박사님, 태상우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성호 기자님 계신데 양상호가 됐는데. 근데 박사님, 국방부 국사편찬연구소 이름을 들으면 대충 감은 오는데 정확하게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는 군사편찬연구소입니다. 저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1950년 10월 달에 전쟁 중에 만들어진 기관인데요. 그때는 이름이 전사편찬회였습니다. 그 이후로 국내 유일의 군사사 연구기관으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제 군사사 그리고 전쟁사 중에서도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주로 연구를 합니다. 현재는 그 국내 유일의 군사 연구 기관으로 자임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6월 25일 당시의 그 상황부터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 6월 25일이 당시에 일요일입니다. 요즘도 같이 일요일이면 보통 군인들이 휴가를 가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한국군 병력 중에 3분의 1 이상이 휴가를 갔던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북한군이 38도선 전역에서 기습으로 새벽에 남침을 해서 벌어진 그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 되겠습니다. 선전포고 없었죠? 네. 원래 이제 보통 전쟁이라고 하면 네.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건 일종의 기습 침공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하여튼 선전포고를 안 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정말 비인륜적인 것은 전쟁이 모든 전쟁이 다 비인륜적이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인 희생이 커지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네. 거고요. 이 침략 전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모든 전쟁들이 네. 거의 대부분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좀 밀고 들어왔나요? 그때 당시에? 당시 사실은 1950년 6월 이전에 네. 1년 전부터 이 38선 국경 충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지역에 이제 소규모 지역 전투로 이루어졌었고 특히 이제 많이 이루어졌던 데가 이제 개성 근방에 있던 옹진반도 부근에 있었던 이제 소규모 침투 작전이 많았었는데 1950년 6월 25일은 38선 전 영역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는 옹진부터 오른쪽에는 동해안까지 전 지역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남침을 개시한 것이죠. 좀 컸던 것이 우리는 기갑부대, 뭐 탱크가 거의 없었는데 탱크와 함께 내려왔던 거죠. 네. 그 이제 T-34라고 불리는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이 사용했던 이 T-34 전차 플러스 Su-76이라고 하는 자주포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걸 이제 전차로 오인을 하는데요. 거의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많이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전차와 이 대전차 포를 중심으로 해서 진격을 하게 되는 건데요. 당시 이제 그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 군사고문단은 한반도는 산악지대가 70%가 넘기 때문에 그런 그 전차와 그 기갑 차량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처음에 우리가 달라고 요구했을 때도 미군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군은 200여 대가 훨씬 넘는 T-34를 갖다 이제 이끌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주 국방이다, 우리의 결정권이 중요하다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밀고 내려와서 이 낙동강 부근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병력 상황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나요? 북한군은 총 이제 13개 사단. 처음에 개전할 때 이제 10개 사단으로 내려오고 한국군은 당시 이제 8개 사단이었는데요. 이 한강 방어선 전투 때 네. 한강 다리를 끊게 되면서 그 전방했던 사단들이 고립이 됩니다. 결국은 8개 사단이었는데 이 한강 방어선 전투, 금강 방어선 전투를 지나면서 이제 한국군은 5개 사단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북한군은 반면에 이제 내려오면서 남한의 청장년층들을 이제 강제로 의용군으로 끌고 갑니다. 강제죠. 예, 그걸 이제 조선의용군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록에 따르면은 이건 북한 기록입니다. 남한에서 약 40만 명을 갖다 그 징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나면 바로바로 이제 남한 청장년층들을 동원해서 이제 보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력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가끔 영화 보면 탱크와 사람이 붙는 상황, 굉장히 뭐 전력차가 큰 상황이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우리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북한이 탱크를 200여 대를 몰고 내려오는데 우리나라 방어군이 막을 수가 있었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심지어 지금 이라크 전에도 그런 네. 경우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탱크에 직접 탑승하고 작전을 안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되게 이 파워풀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만능의 존재로 보이죠. 네. 강철로 돼서 뭐 포도 큰 게 달려 있고. 네. 반면에 단점이 많아요. 사각이 많습니다. 관측이 안 되는 지점들이 많아요. 관측 안 되는 지점들의 약점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할 수는 있으되 만약에 그 약점을 커버하는 다른 전차나 보병이 같이 합동작전을 한다. 네. 그런데 그런 부대에 이제 맨몸으로 혹은 뭐 대전차지대 몇 개 들고서 달려든다. 그럼 죽음을 각오해야죠. 네. 그래서 한국전쟁, 그러니까 6.25 초창기에는 그런 특공작전이 있었어요. 적의 전차에 맨몸으로 뭐 수류탄이나 아니면은 대전차 지뢰를 들고 네. 뛰어드는 작전이 있었는데 막대한 희생을 치렀죠. 네. 그리고 그게 너무 비효과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초반 이후에는 그런 특공작전이 점점 줄어들었고 또 다른 이면으로는 8월 정도 지나서 그전에는 한국군에 제대로 된 대전차 무기가 없었어요. 근데 미군에서 뭐 3.5인치 바주카포나 어허. 아니면 관련 대전차 어허. 무기를 받으면서부턴 그런 맨몸으로 그냥 투혼만 가지고 해야 되는 특공작전은 없어지게 됐죠. 한마디로 우리가 전쟁 대비만 조금만 더 제대로 됐고 선전포고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일단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이게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어떻게 보면 낙동강은 우리에게는 마지노선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방어전선이었죠. 네네. 이 낙동강을 만약에 돌파당하면 바로 부산까지 뺏기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부산항이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데요. 부산항을 지켜야 미군 이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부산을 뺏기게 되면 이제 한반도 전체가 이제 공산화되는 거라 따라서 이제 낙동강 전선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낙동강 전선이 일종의 이제 최후 방어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구상했던 당시 이제 그 주한 미군 사령관인 월튼 워커 중장이 그 스탠드 올 다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용어를 갖다 만들어내는데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라 그거죠. 그래서 이 낙동강 방어선은 한반도의 공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운명짓는 아주 중요한 전선이 되겠습니다. 방어선을 구축을 하고 지켜야만 한다. 물론 정신적으로는 당연히 중요한 거겠지만 기술적으로도 방비가 확실히 해야지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직사각형 형태의 방어선인데요. 네. 그 낙동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해안, 낙동리를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 이렇게 이제 직각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낙동리를 중심으로 동해안은 이제 한국군이 맞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한국군이 맞는 이유는 주로 이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낙동리를 중심으로 남쪽은 이제 미군이 담당을 합니다.
방어선 구축 당시에 그럼 양측 병력은 어느 정도 됐나요? 북한군이 의기양양하게 38도선을 넘었을 때는 완전히 침공 준비가 끝난 완편된 사단이 넘어왔죠. 하지만 한강 방어선 통과하고 금강 방어선 통과하면서 점점 병력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뭐 사단의 수는 그렇게 차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8월 기준으로 보면 북한군은 11개 사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9월 기준으로 13개 사단, 오히려 2개 사단이 증가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사단들이 완편 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투를 지속하면서 계속 병력들은 소모가 됐겠죠. 그 병력들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3개 사단이지만 병력은 그 13개 사단이 완편됐을 때의 병력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낙동강 방어선에서는 그러니까 아군 측의 병력을 보면 국군은 5개 사단, 미군은 4개 사단인데 그중에 한 개는 이 기병사단. 기병이요? 예, 제1기병이라고 아주 역사도 깊고 유래가 깊은 정예 사단입니다. 거기에 그 동상 있는 그 말 있는 그 포날르고 했던 그런 말 그게 기병사단인 거예요? 그 기병사단이 이 방패 모양에 이렇게 말이 들어가 있는 그거가 기병사단 마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옛날 뭐 기병대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타던 사람들이 이제 전차나 아니면 기계화돼서 이제 기병사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계화 사단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딱 이 사람들이 기계화 사단이야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보통 기병 그러니까 카발리라고 하면 옛날에 말 타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뭐 브래들리 장갑차나 아니면은 뭐 전차, 험비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좀 경쾌하게 이 전투를 치르는 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당시 이제 그 배치가 된 미군도 4개 사단, 일본에 있었던 3개 사단과 본토로부터 이제 제2사단이 증원이 돼서 맡고 있는데 당시 미군도 이 병력이 완편 사단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약 1,200만 명이라고 하는 병력 규모를 갖고 있었어요. 그중에 육군이 한 800만 명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자마자 이제 감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이 한 60만 병력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 그중에 이제 4개 사단이 미국 그 일본 점령군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완편이 아닌데 이들 중에서 이제 3개 사단을 빼서 지키는데 예를 들어서 낙동강 방어선이 한 240km 정도 됩니다, 길이로. 여기에 이제 한국군 5개 사단과 미군 4개 사단이 맞게 되면 한 9개 사단이 맞게 되는 건데 그럼 한 개 사단당 적어도 한 30km를 막아내는 건데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상당히 열악했네요. 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냥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려서 북한군이 뭐 병력 손실도 없이 내려온 게 아니라 치열하게 우리도 방어를 했고 그만큼 북한군도 상당히 병력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요. 병력은 계속 채워야 되는데 그 병력들이 일반 병력이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중국 그러니까 중공군이죠. 그때 당시에는 인민해방군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실전 경험이 있던 고참병들이었어요. 하지만 전투를 치르면서 고참병들은 사라졌죠. 이 병력에 같은 병력 하나라도 고참병 하나랑 신병 하나는 어마무지하게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고참병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병력은 수급을 해야 되니까 뭐 서울이나 경기 지역 자신의 점령지에서 이제 새로운 병력들을 수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병력이죠. 충성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이 북한군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차출된 병력들은 그러니까 징집병들 이 전투지에 가서 부대 편성을 받기 전에는 무기를 주질 않은 경우도 있어요. 게다가 이 제공권을 유엔군이 잡고 있잖아요. 이 부대들이 남쪽으로 남하를 할 때 이 폭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북한에서는 방공이라고 그래요. 방공 그러면은 폭격을 한다는 의미인데 그럼 사람들이 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게 기회예요. 도망갈 기회. 도망가고 일본은 죽고. 그래서 병력은 내려보냈지만 그 병력들이 원래 있던 그 병력이 필요한 북한군 사단의 흡수가 잘 안 됐다고 해요. 수는 많았어도. 네, 이렇게 병력이 구축이 되고 낙동강 정선에서 꽤 오랫동안 전투가 일어났었죠? 네, 그렇습니다. 50일 이상의 전투가 벌어졌었는데 우리가 이제 낙동강 전선 전투라고 얘기하면 다양한 전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전투가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는 다부동 전투입니다. 대구 바로 북방 지역에 있는데요.
이 다부동이 만약에 뚫리게 되면 대구는 바로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부동에서 국군 1사단과 북한군 이제 3개 사단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북에서는 T-34 전차를 앞장 세워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초 초기 교전을 이 한국군하고 미군이 겪어본 뒤에 전차 쇼크에 빠질 정도였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와, T-34 전차가 정말 좋은 전차구나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니에요. 이 T-34 전차의 특징은요, 모든 면이 그냥 고르게 괜찮아요. 네네, 평균치가 좋군요. 예, 그래서 전차전에 쓰거나 그냥 다용도로 쓰기에 정말 괜찮았던 전차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T-34 전차를 막을 수 있는 뭐 슈퍼 셔먼이나 아니면 EJ 셔먼 같은 전차라도 있었으면 T-34로 인해서 그런 전차 쇼크를 초반에 받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에는 그런 전력도 없었고 심지어 미군도 이 전차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차는 있으니까 야, 우리도 전차를 내보내서 T-34에 맞서야 된다. 그럼 부랴부랴 받은 게 일본 땅에 있었던 M24 채피 전차예요. 네. 근데 M24 채피는 경전차입니다. 주 임무가 전차전이 아니라 어디에 정찰을 나가서 네. 그러니까 적이 많을 것이다 라는 지점에 정찰을 나가서 적진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 쏘고 퇴출하는 게 임무입니다. 근데 그 전차로 T-34랑 맞으니 이제 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었던 T-34랑 대적할 수 있는 전차가 뭐가 있냐? 있긴 있더라고요. 그 M26 퍼싱 중전차가 그래도 일본 땅에 몇 대가 있었습니다. 그 전차가 오고 난 뒤에야 이제 T-34랑 좀 겨눠볼 전차 전력이 온 거예요. 이제 전차 전력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던 우위가 이제 유엔군이 더 우위에 서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이제 북한 입장에서 정말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믿었던 전차 전력도 이제 꼭 뒤집힌 거죠. 야, 그러면은 이 낙동강 방어선을 뚫고 빨리 대구를 점령하고 부산을 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이 다부동이 대구로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러면서 전략적 요충지였던 거죠. 안 되겠다. 다부동을 치자. 다부동을 쳐서 다부동의 구멍이 뚫리면 다른 쪽도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 15사단하고 13사단이 8월 14일을 기해서 이 일대에 총 공세를 감행을 합니다. 미군은 이들의 기세를 꺾고자 융단 폭격을 실시하지만 북한군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죠. 이 북한군은 전차와 대전차 자주포를 동원해서 파상 공격으로 미군을 격파하려고 5번이나 공격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미군 27년대 전투단은 이 전투에서 총 14대의 북한군 전차와 4대의 대전차 자주포를 파괴했고요. 약 1,300여 명의 북한군을 사살을 했습니다. 이 전투는 사실은 이 다부동 지형을 보면은 이렇게 협곡이에요. 양쪽에 산이 있고 쫙 협곡이 있습니다. 전차를 운영하기에 그런 지형은 정말 좋지 않은 지형이죠. 그렇죠. 근데 뭐 북한군이 바보는 아니니까 그래도 전차와 보병과 포병을 이 합동으로 작전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일단은 전차 자체의 이 전력상 우위도 벌써 허물어졌고, 그리고 전차를 운영했던 경험도 사실은 미군보다 적어요. 그리고 제공권도 없고. 그런데 이 전차들을 그런 지형에 투입을 하니까 이기기는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투는 유엔군의 승리가 됐고요. 이 전투를 지켜보고 그 전투에 참가했던 유엔군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산이 이렇게 쫙 돼서 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북한군 전차들이 서 있고 그게 파괴되니까 볼링장에 핀이 서 있는 것 같고 핀을 파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볼링장 전투라고도 합니다. 뭐 이 단어의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야간에 전투가 벌어져서 전차들이 불타고 예강탄이 날아다니고 이래서 이 볼링장 전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의 약간 뇌피셜은 지형을 보면 레인처럼 전차들이 쭉 오면은 핀이 오는 것 같거든요. 전차가 일직선으로 오진 않고 분명히 뭐 화살 그렇겠죠. 이렇게 왔을 거니까. 그래서 제 볼링장 전투라고 불리지 않았나 하는 게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 한마디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섰던 북한군의 전력이 이제는 조금씩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전투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외에도 낙동강 전선에서 참 여러 전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일성이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해서 전함번도를 갖다 공선화시키겠다는 게 전쟁 전의 목표였습니다. 부산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이 다부동에 그 다수의 병력을 갖다 집결시킨 거고요. 하지만 이제 외관 지역에 그 군수물자 및 병력을 갖다 다수 이제 배치를 해놨는데 여기 이제 8월 16일 날 미 공군이 이제 전략 폭격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융단 폭격이라고 하는데요. B-29 이제 98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일렬로 날아가면서 한 지역을 갖다 이제 거의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전투도 있었고, 그래서 이 다부동 전투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가산 전투 그리고 박진나루 전투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전투들이 있습니다. 이 국군을 포함해서 미군이 담당했던 이 주요 전투들이 어느 한 곳만 만약에 지게 되더라도 부산까지의 진격로를 내어주는 꼴이라 당시 이제 예비대로 쓰고 있었던 제5연대 전투단은 쉴 틈 없이 계속해서 뚫리는 지역을 갖다 이제 막아낼 수밖에 없었고요. 거의 이제 5, 60일 동안 계속해서 전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략과 지략을 짜내는 워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이제 반격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 중간에 그 철저하게 그 방어선을 지켜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 봐도 워커의 큰 그 공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5, 60일을 전선이 교착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다는 건데 이 전투들이 거의 다 그랬었죠, 이때 당시에는. 이 낙동강 전선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공격하는 북한 측도 그리고 막는 남한 측도 물러날 수 없는 정말 서로 간에 한 발도 물러날 수 없는 바로 그런 격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55일 동안 거기서 교착이 되고 상호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된 거죠.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전세는 우리가 유리해요. 여기까지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병력은 계속 줄고 병력 보충은 안 되고 계속 보급품들은 당도하지 않는데 반면에 한국군은 일단 전투에서는 북한군이 더 전투 효율이 좋아서 이 사상자 수를 보면 한국군을 더 많이 이제 전사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북한군이 어떤 날 전투에서 한국군 1개 연대를 격파를 시켰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2개 연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북한군 입장에서 그리고 공산군 입장에서 더 골치 아픈 거는 부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군이 그리고 유엔군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속속들이는 몰랐어도 그 이유가 전차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동안은 자신들이 유리했던 전차 전력이니 모든 전력이 이제 조금만 시간을 더 주면 뒤집혀지는 거죠. 1950년 6월 25일 200여 대 전차를 앞세우고 북한군이 기습 침공을 벌인다. 파죽지세로 내려오는 북한군의 유엔군의 월튼 워커 중장은 낙동강 방어선을 한국군과 구축한다. 낙동강 넘어 부산을 노리는 북한군. 필사적으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려는 한국군과 유엔군. 2달 가까이 치러진 전투 속에서 한국군과 유엔군은 전략적인 요충지 다부동을 탈환하며 북한군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한다.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통쾌한 반격의 서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은 보급선이 길어진 거고 보충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든 거고 끝까지 부산을 지키면서 한국군은 보충을 할 가능성, 그 능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부산항을 지켰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부산항을 통해서 물자와 무기를 갖다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병력인데요. 네. 병력을 이제 끌어모아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그 한국 전쟁은 총력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전선에서는 군인들만 싸우는 전쟁이었는데 네. 이제 낙동강 전선에서 이 국군과 유엔군, 특히 국군은 이제 병력 수가 굉장히 부족하게 되니까 일반
일반 청장년층들을 갖다 동원해서 이제 병력으로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이제 학도의용군입니다. 그 용어로는 학도병도 있고 이런데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학도의용군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그 8월 15일부터 한미 간에 협정에서 만들어졌다가 이제 카투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군 지원 병력이라고 그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 카투사 병력들이 있었고, 이 카투사 병력들은 처음에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거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한 8천여 명이 그 경상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그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에 있던 7사단에 배속을 해서 인천 상륙 작전 때 투입을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현재 북한의 조국 해방 전쟁사에서는 그걸 갖다 이제 잘못 알고 일본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카투사도 있고 또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릴 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년병입니다. 이 낙동강 전투에서 이제 소년병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소년병은 만 17세 이하의 그 중학생 이하의 그렇습니다.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군을 갖다 우리가 소년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저희가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12세부터 있습니다. 12세부터 17세 사이에. 12세요? 예. 빅뱅의 탑 씨가 나왔던 그 영화를 포화 속으로 했나요? 포화 속으로. 예, 거기 보면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린이처럼 보이는 5학년. 모자가 막 덜렁덜렁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뭐 학도 이용군 뭐 이렇게 했을 때 좀 큰 우리 고등학생들 이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이제 학도의용군, 학도병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린 건 소년병입니다. 소년병은 학도의용군과 틀리는 게 네. 학도의용군은 1950년 6월 28일부터 1951년 2월 28일까지예요. 왜냐하면 1951년 2월 28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학교 복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은 학교로 복귀를 하는데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년병은 얘기가 틀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 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훈련이고 이런 예, 게 안 됐잖아요. 아무리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미 군번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군인인 거예요? 예, 저 집에 갈래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1953년 7월 27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했더니 만 20세가 안 됐으니까 더 연장 근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복무를 한 5년에서 7년 정도. 결국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20대 초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세월을 갖다 이제 지내오게 되는데요. 이 소년병이 의외로 규모가 큽니다. 네. 한 그 2만 9천 명 정도고요. 그 중에 이제 전사자도 한 2,800여 명 되니까 10%가 전사했다는 건 이제 상당한 숫자죠. 그렇죠. 2만 9천 명이면 군대 편제로 하면 2개 사단이 넘는 겁니다. 엄청나. 그러면 낙동강 전선으로 따지면 20% 가까운 병력이 들어갔던 소년도. 거네요. 그럼 혹시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이 소년병들에 대한 어떤 정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나중에 가서 어떤 이분들에 대한 명예나 이 보상이 좀 이루어졌나요? 예, 그게 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군번을 받았으면 그 사람의 신원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소년병에 관한 법률안이 2004년도부터 꾸준히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참전자 자격으로만 그 인정을 받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 유공자로서는 아직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병역법에 따라서도 이제 만 17세 이상만 병역을 갖다가 그 완수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강제로 징용당해 6.25 전쟁에 참전해야 했던 17세 이하 소년 소녀병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요. 12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그 재정 소요 등이 예상되므로 소위에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소년병이 없었다면 낙동강 전선 지키기 쉽지 않았겠는데. 그렇죠. 그 증언을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 시내에서 그 부모 심부름을 가다가
어떻게 이제 징병관에 의해서 모집이 돼갖고 바로 열차를 타고 낙동강 전선까지 가는 그 어떤 분의 증언에는 6시간 동안에 그 안에서 이제 소총 조작을 배웁니다. 그리고 바로 투입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너무 급박하니까 병력을 끌어모아서 이제 투입까지는 좋았는데 충분한 훈련이 없이 바로 전선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희생이 더 컸던 사망률이 거죠. 월등히 높아지죠. 그렇게 될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그러면 연락 못한 거죠, 부모님한테? 아, 그럼요. 그래서 군대 간지도 몰랐죠. 어떡해.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와중에 소년병 중에 여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군이요? 그런데 여학생들이 동원됐죠. 근데 군번을 받고 군인이 됐으면 여군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 군번 우리가 받았어요? 보통 그 소녀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소년병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냥 어린 나이라고 해서 그 소년에는 소년병과 소녀병이 다 포함이 되는데 대표적인 소녀병이라고 하면은 해병대 소녀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주도 지역에 제주도 3기 사기는 그 제주도 지역에 있었던 여학생을 위주로 편성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만 17세 이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해병대로 배속이 돼서 군번을 부여받고 와. 직접 전선에 뛰어드는 거죠. 이거 빨리 좀 인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최초의 여해병은 이미 60, 70년 전에 이미 최초의 여해병이 있었던 거네요. 근데 소년병으로 소속돼 있었던 이 여학생분들 말고도 또 이 전선에 동원된 분들이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대로 국군은 정말 노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 병력들이 없다 보니까 이 사단이 보통 만 명이 넘는데 점점 손실되니까 1000명 단위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단 내에서 두 발이 있고 두 손이 있고 총을 쏠 수 있으면 다 전선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취사병 총 잡을 수 있지 전선으로 가. 행정병 총 잡을 수 있지 전선으로 가.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군대에는 필요 없는 병력이 없고 병력은 많으나 필요 있는 병력도 없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정말 필요 없는 병력이 없거든요. 행정병들이 다 전선으로 가니까 행정을 못 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새로 누가 부임하고 그리고 차출도 가고 휴가도 가고 봉급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주변에 있는 여학교에서 글을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셈을 할 수 있는 여학생들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행정 업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에 동원이 되진 않았지만 그분들이 없었으면 당시 낙동강 전투에서 부대 운영이 안 된 부대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정말로 좋은 정보, 좋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시는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네, 근데 병력이 부족한 거는 북한도 마찬가지였을 거잖아요. 심지어 거긴 보급품도 그렇고 북한은 어떻게 병력을 충당했나요? 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민의용분이라는 미명하에 내려오면서 이 손실된 병력들을 점령지에서 충당을 하려고 했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뭐 충성심도 없고 전투 의지도 없으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병력들을 뽑았는데 문제는 고향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들의 형제나 아버지는 또 국군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랑 상관없이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아버지가 군대를 갔어. 형이 네. 군대를 갔어. 그럼 국군이야. 그렇지. 근데 나는 총을 들고 반대편 전선에서 총을 쏴야 돼. 네. 저쪽에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 보여. 아버지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예요. 반대편에 그럼 낙동강 남쪽에서 총을 쏘는 사람은 그런 소식을 들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야, 네 동생이 끌려갔댄다. 그럼 총을 쏘는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벌써 비극은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공권을 유엔군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이 보급품들, 군수 물자를 남쪽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대낮에 기차를 이용해서 보내는 건 힘들죠. 또 중요 도로를 이용해서 보급로를 통해서 대낮에 보낼 수도 없습니다. 밤에 보내려고 했더니 그것도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네. 그럼 인력을 사용하자. 쉽게 얘기해서 남쪽까지 마을이 쫙 있을 거 아닙니까? 뭐 A 마을, B 마을, C 마을, D 마을이 있겠죠. 낙동강까지. 네. 그러면 A 마을부터 B 마을까지는 A 마을 청장년, 그 마을 주민을 동원해서 물자를 B 마을까지 나르라고 그래요. B 마을에 도착하면 B 마을 주민들이 C 마을까지 나릅니다.
그래서 릴레이로 그렇게 보급 물자를 원시적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꽤 많은 양의 보급 물자가 그런 방식으로 낙동강 전선에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교착 상태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점차 대한민국의 방어는 단단해지고 강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의 전력을 갖다가 이제 소모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김일성의 전략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산만 점령하면 전쟁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몰아붙이는 거고, 역시 국군과 유엔군도 그 시간을 벌면서 반격 작전을 갖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있어서 그 모든 그 병력과 물자를 갖다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잘 막아냄으로써 인천 상륙 작전을 갖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그 기회를 갖다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낙동강 전선에서의 교착 그리고 우리가 성공한 방어는 6.25 전쟁의 터닝 포인트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고 그죠. 부산 교두부로 우리가 더 많은 이 지원 병력과 장비들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만약에 낙동강 전선을 막아내지 못했다, 그럼 터닝 포인트고 뭐가 없죠. 네. 그냥 아마 전쟁은 이 김일성이 원한 대로 됐을 겁니다. 자, 이제 기세를 잡아서 결국은 이 터닝 포인트를 통해 더욱더 우리 민족을 한마디로 살린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요 낙동강 전선에서의 방어, 우리 군의 대처 그리고 유엔군의 어떤 전략 훌륭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워커 장군의 헌신이었습니다. 이 6.25 전쟁, 즉 한국 전쟁사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워커인데요. 워커는 1950년 12월 23일에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너무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그가 수행했던 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대한 의미나 아니면 그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 이제 완편되지 않은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전선, 낙동강 전 전선을 갖다가 막아내기에는 특별한 능력이 없이는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임무인데, 이 워커는 전 전선을 돌아다니면서 그 부족한 병력에 예비대를 투입하고 물자를 지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냈고, 이것이 이제 부산항을 지켜냄으로써 부산으로 유엔군 및 미군의 물자를 갖다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이 워커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 워커 장군의 아들도 헌신했다. 그렇습니다. 이 워커 장군이 죽게 되는 계기가 자기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 훈장을 달아주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미군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자 간에 전쟁에 참전해서 그 사망한 경우가 굉장히 그 비율이 높습니다. 바로 이제 워커 장군의 부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철저하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지켜낸 그 군인 가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사실 너무나도 고귀한 우리 생명들, 너무나도 훌륭한 우리 호국 영령들이 듣고 계신데 짧게밖에 정리를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해요. 근데 낙동강 전투에서 마지막 총 공세와 총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아까도 이제 정리했다시피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요 8월부터 9월까지 벌어진 전투입니다. 아까도 이제 전쟁의 성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총력전이라고 하는, 이 북한군은 어떻게든 이 낙동강 전선을 뚫기 위해서 이제 8월 달에는 그 13개 사단 중에서 11개 사단을 갖다 동원해서 공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아예 예비대까지 투입을 해서 13개 사단을 갖다 총동원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때 아마 북한군의 당시 전략을 확인해 보면 어느 것이든지 한 군데 뚫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모든 병력을 갖다가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이제 방어하는 국군과 유엔군 입장에서는 어느 한 곳이라도 뚫리게 되면 협공을 당해서 부산까지 내어주게 되는 거니까 모든 병력을 갖다 끌어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이제 소년병 말씀도 드렸지만 이 카투사들도 그 미군 각 사단에 이제 배치가 돼서요.
그 활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카투사들은 주로 이제 미군의 그 언어 소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무기나 탄약을 갖다 이제 제공해주는 형태로 하게 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서부전선, 기동력이 있는 미군은 차량으로 병력을 갖다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야지대인 이제 서측을 갖다 담당하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그 한국군은 이 북동쪽 지역에 산악지대에 배치가 돼서 북한군의 공격을 막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 나중에 9월에 인천 상륙작전이 있고 나서 총 반격을 할 때 보니까 이 북한은 당시에 후퇴를 막기 위해서 남한에서 징발한 병력들한테 이 쇠사슬로 묶어놓고 기관총과 몸을 묶어놓은 다음에 그 후퇴하지 못하고 거기다 이제 총자를 갖다 뒤로 돌릴 수도 없게 만들어놔서 그렇게 유엔군의 반격에 대해서 저항을 하도록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전쟁은 기세 싸움입니다. 처음엔 몰랐다가 인천 상륙 작전에 의해서 보급품이 부족하니까 후방에 이미 유엔군이 상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총 공세를 버텨낸 워커의 전략, 그리고 그때 투입된 국군민 유엔군, 소년병, 카투사, 이 총력전이 이뤄낸 성과물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이 격전이었던 거는 참전했던 참전자분들의 증언을 들으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중국 기자로 전쟁터를 많이 갔다 왔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낙동강 전투 같은 전투는 경험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일단은 목이 너무 말랐대요. 그러니까 뭐 물 같은 게 빨리빨리 보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앞에 강이 있으니까 강에서 또 낮에는 못 내려갔답니다. 적이 사격을 하니까. 서로 간에 이 상호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낮에 기동을 해서 물을 마시려고 했다간 죽죠. 그래서 낮에는 못 내려가고 해가 지고 내려가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요새야 뭐 강이 깨끗한 강들이 많지만 그때는 어떤 정도였냐 하면은 꼭 물을 마시려고 하면은 시체가 몇 구가 떠다녔대요. 뭐 남쪽인지 북한 쪽인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물을 마시면은 물맛이 아니라 피맛이었대요. 그런 전쟁을 겪은 거죠. 네, 오늘 이렇게 한국전쟁의 발발과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무리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그 로마의 격언 중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해라라고 하는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동강 전선 전투를 되돌아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의 인명이 희생이 됐고, 그리고 그걸 갖다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국토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 뒤에 그 한반도를 지켜낼 수 있었던 그 숭고한 전투가 있었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격하고 경험한 전쟁은 대부분 종교 아니면 신념,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아니면 욕심이었어요. 그런 걸 보고 또 이 낙동강 전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사람을 위한 이데올로기는 있으되 사람을 앞서는 이데올로기는 있으면 안 돼요. 낙동강 전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데올로기가 사람을 위해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오히려 이데올로기에 이용을 당한 거죠. 앞으로 그런 비극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비극이 그래도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높이려면 우리가 강하면 됩니다.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돼요.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군을 튼튼히 만들잖아요.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아, 평화시에 왜 이렇게 군을 키우고 이러냐고. 군비를 확장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 아닙니다. 평화시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한국전쟁 당시 만약 이 낙동강 방어선이 돌파됐다면 우리 역사도 바뀌었겠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호국영령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소년병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지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